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인공 일반 지능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기로 했죠. 자, 이르면 2030년 AGI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인공 일반 지능 탄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디스토피아적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의 반박까지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어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AI가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학적 반박, 이 반박을 한다고 해서 AI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어떤 근거가 좀 희박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인류의 파멸론, AI에 의한 파멸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인류가 잘못해서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만한 어떤 위험 요소, 어떤 행동이 있나 이런 것도 네 가지를 짚어봤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이제 과학적 반박 7가지 이제 이렇게 짚으면서 약간 균형을 이제 취하고 우리가 이 실태를 좀 제대로 알자 이런 뜻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기구문 7개 중에 오늘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뭐냐 이제 거기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AI가 왜 인간을 닮아야 하나? 이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되잖아요. 되겠네. 왜냐하면 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건데 네. 그렇다고 그 AI가 모두 최고 수준을 다 인간처럼 되는 걸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근저에 뭐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 방향 AI가 인간에게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하는 방향에서 그걸 목적으로 둔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추구해야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AI로 인한 양자택일의 문제,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이게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 오. 그게 바로 프로토피아다. 오. 이제 이런 크게 오늘 프로토피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 프로토피아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먼저 AI가 왜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게 뉘앙스가 중요해요. AI가 인간을 닮을 이유가 뭔가? 왜 굳이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 이런 반문인 거죠? 그렇죠. 그럼 굳이 닮을 필요가 있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이 글 전체는 그 미래학자 판벨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이디 판벨콤인데 이분이 이 글의 저자입니다. 저자고 AI를 비롯한 인류의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글들을 이제 많이 쓰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인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거울. 예,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거죠. AI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인간이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다시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AI를 보면서 AI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자식이 자기를 너무 닮았잖아. 하는 행동 보면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네. 애 키워보면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인간한테 그런 자기를 인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지금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벨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다. 우리가 던져봐야 될. 네. 자, AI를 설계할 때 인간 지능을 목표로 해야 하나? 자,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잖아요. 네. 아주 성능이 좋은 잠수함. 이건 물고기처럼 헤엄칩니까? 아니요. 독자적으로 프로펠러 스크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초창기에는 그런 적이 있지. 흉내 물고기 흉내를 내도록 뭐 이렇게 한 시도를 한 적도 있대요. 네. 어떤 로봇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아주
고기술 핵 잠수함 같은 거 네. 그 쉬지 않고 연료 공급받지 않고 몇 년이나 바닷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이런 잠수함은 물고기를 담지 않았단 않았죠. 말이죠. 네. 예. 비행기도 굳이 새처럼 똑같이 새처럼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왜 컴퓨터가 네. 인간을 닮아야 되죠? 오.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유용한 도구로서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 굳이 인간처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용도에 맞게 그래 용도에 되니까. 만들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금이 인공지능을 한다 해도 금이가 인공지능을 가졌다면은 걔가 인간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죠. 금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아주 뭔가 잘하겠죠. 네, 네. 슈퍼금이 네. 이런 식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뛰어난 AI가 기계인데 이게 인간처럼 꼭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거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인간 외의 존재에다가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심오한 질문이에요. 예. 왜 인간들은 자신의 닮은 기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걸까? 왜죠? 예. 그게 이제 은연중에 네. 우리 인간한테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 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 인간이 한 나머지 네. 저도 모르게 아주 최상위 어떤 기계나 물건은 인간을 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도 다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데 네. 신도 좀 인간처럼 뭐 감정을 질투도 하고 노여움도 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그대로 인간한테 투영했다 이렇잖아요. 그 이제 신화지만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아주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최고 좋은 뭔가를 만들면은 근데 뭐 인간을 닮은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걸 버려야 진정한 인간을 도와주는 기계로서의 AI 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지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재 정의의 지능이 인간이 높지만 삶의 기술이랄까 이런 거는 곤충이 훨씬 더 뛰어난 것도 있단 말이죠. 핵전쟁이 일어났다. 인간은 다 죽어도 살아남을 생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곤충이 오히려 더 훨씬 적응을 잘한다.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느 갖고 있는 인간 우월주의를 일단은 배제하고 내려놓고 진정한 AI의 기술 발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AI 연구가 인간을 닮은 기계, 인간을 닮은 지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이제 판벨콤은 지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왜 만들고 용도가 뭐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그렇죠. 된다. 그걸 스스로 이제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 그 수단으로서 그 나은 세상을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역할을 할 수단으로서 AI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더 나은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판벨콤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과 기계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세상. 그렇게 하면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 따로 기계의 역할 따로인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죠. 이를테면은 복잡한 통계는 컴퓨터에 맡기고 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인간의 의사 결정에 맡긴다. 그다음에 철도가 있다. 이게 손상 가능성을 진단하고 고치는 일은 기계가 하고 그리고 철도의 그 신입 사원을 뽑을 때는 사람이 뽑자는 거죠. 네. 네. 사람이 이제 직접 뽑고 감독도 하고 그리고 CT로 이제 암 진단을 하잖아요. 하죠. 진단은 기계가 하고. 기계하고
그 치료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또 치료도 일부 기계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의사와 환자가 의논해가지고 의사가 진단 결과 이리 나왔고 앞으로 치료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의논을 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우리는 아주 좋은 어떤 편리한 세상을 무조건 그 모든 걸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은연중에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왜 기계에게 굳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구현해야 하나? 그러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기계한테 감정을 요구하는. 그렇지. 그렇죠. 예. 구현하려고 하고.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진화론적으로 네. 진화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는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 편향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인간이. 이성과 감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지능이 높다면은 이런 감정은 필요 없단 말이죠. 이성만으로 충분히 판별을 해서 딱딱 행동하면 되는데 네. 인간에게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선택도 하고 하는 게 감정이라는 맞아요. 게 있고 감정이라는 또 게 이렇게 있지. 편향성이 있잖아요. 선입견 이런 걸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진화론적으로 보면 네. 아주 위험에 빠르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대요. 감정이. 이성도 빨리 생각도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100% 논리적으로만 될 수 없는 거고 감정은 부수적으로 진화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굳이 기계한테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인간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역할을 다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판겔콤이 네. 하나의 예시를 제안하는데 IBM의 딥블루라고 기계가 체스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세계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가 졌어요. 지고 말한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기계는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기계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 더 큰 꿈을 꿉시다. 오. 네, 알파고 이전에 딥블루가 있었죠. 네. 이젠 추억 속의 이름이 됐는데 카스파로프의 조언,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프로토피아라는 명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프로토피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개념부터 짚고 갈까요? 개념을 짚게 먼저 이 대목은 스캡틱 유월호에 나온 그 커브 스토리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과 관계된 이걸 보고 칼럼을 쓴 인저리 타임 제가 운영하는 인저리 타임의 네. 칼럼니스트 조성원 작가 조성원 작가. 작가의 칼럼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프로토피아는 네. 토피아는 유토피아잖아요. 앞에 프로는 무슨 영어로 의미의 프로예요? 프로그레스. 아, 프로그레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는 뜻이잖아요. 발전하다 진보하다는 그렇죠. 네. 뜻이잖아요. 거기 프로와 유토피아의 토피아를 합친 거군요. 합친 좋은데 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토피아는 어떤 발전의 극치, 그다음에 디스토피아는 파멸된 세상. 파멸된 세상. 그 어느 극단이 아니라 AI가 우리 인류에게 조금씩 더 나은 세상, 발전된 세상으로 가져주는데 기여하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네. 만든 거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AI 학자들,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AI 디스토피아를 꿈꾸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AI를 가지고 이 세상이 뭐 완전 꿈 같은 세상이 될 거다 이건 아니에요. 반대로 또 디스토피아론자도 아니죠. 좀 극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기계를 조금씩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기술 역사가이자 미래학자 케빈 켈리라는 분이 있는데 네. 영국 분인데 이를 이제 프로토피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년 그리 크지 않고
전년도보다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점진적인 진보를 믿는다. 또 이제 그 영국의 작가이자 컨설턴트 케일럼 체이스도 유명한 책이 이제 경제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는 프로토피아를 꿈꾼다. 나는 매년 그 전보다 조금 나아지지만 그 차이가 아주 급격하지 않은 점진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기술 덕분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존재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모든 신기술은 그 기술이 해결해내는 것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신기술은 결정적으로 전에 없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좋고 유용한 것들의 종합을 서서히 아주 조금씩 채워나간다. 네. 예. 그러니까 신기술이 몰고 올 충격과 변화를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변화에 대응하고 올바른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역시 좀 낙관론 아닌가 싶거든요. AGI를 우리가 선의로 활용하고 또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프로토피아도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원시 시대에 네. 돌도끼를 발명했어요. 돌도끼. 그 돌도끼는 제가 생각에 어마어마한 신 발명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 네. 그리고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베는 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어느 정도 굵기가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베겠습니까?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죠? 뭐 돌도끼는 지금 톱보다는 못 하겠지만은 치면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엄청난 신발명품인데 이게 또 위협이 있잖아요. 아주 흉측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신발명품이라는 것은 원자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 원자력이 제4의 불로서 인류에 또 기여한 바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에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돌도끼 발명 이후 인류는 이걸로 더 악해졌을까? 아니면 이게 인류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까? 더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좀 잘 살고 이제 그냥 사는 것보다 환경도 생각해야 된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좀 이렇게 됐다 하니까 원자력이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서니까 이걸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태양광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처음 발명됐을 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원전 없었으면은 전기의 사용이나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체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인류가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필요할 때 잘 쓰고 또 사고가 몇 건 있었지만은 이제 더 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자체적으로 위험한 쪽은 줄이고 유용한 쪽은 최대한 활용하고 이렇게 해왔지 않나. 이때까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네네. 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전기기관 뭐 이렇게 인류가 자정적으로 선택지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지를 인류가 유익한 방향으로 좀 선함을 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사용해왔다. 예. 그런 거죠. 그래 우리는 각 단계마다 항상 수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걸 부딪혀 온 거죠. AI뿐 아니라 이때까지 이제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확장되고 그런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쪽으로 행할 수 있는 힘 역시 확장돼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과 악의 기로에서 선택은 우리 몫이다.
이게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AI는 이미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 사자성어로 흔히 뭐 기호지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질주하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엄청 다치고 그러니까 뭐 우선 이제 타가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호랑이가 내를 어디로 데려갈지 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아니면 프로토피아일까. 인류와 기술의 진화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가 아닐 확률은 거의 100%다.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류 문명을 이렇게 쭉 5,000년, 뭐 10,000년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특정 시기마다 획기적인 발명품이 늘 있어 왔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보면 네. 인류가 다른 무엇보다도 번성해 있잖아요. 인류 문명이. 그렇다고 여기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명은 조금씩 발전해 온 거 보면 둘은 아니고 아마도 프로토피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까도 비슷하게 이것조차도 약간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AI가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많은 획기적인 신발명품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직시하고 AI가 파괴적인 그 힘을 인류의 공동선, 아까 선한 쪽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총의가 좀 선한 쪽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 되려면은 AI 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걸 이제 잔인한 팩트라고 하는데 잔인한 팩트에 대해서, 잔인한 팩트로 예를 들면은 인간의 불평등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이게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네. 이런 걸 잔인한 팩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인한 팩트에 대해서 인류가 어떤 선함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AI를 갖고는 어떻게 할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I에 어떻게 보면은 네. AI 자체의 무서움이 아니라 인간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렇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잔인한 그 현실을 우리 인류의 공동선이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렸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런 잔인한 팩트를 좀 더 개선하는 선함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인조인간 데이빗이 왜 저를 만들었나요? 라고 묻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인간들이 답하죠. 만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왜라는 질문과 성찰을 건너뛴 기술 발전이 결국 파국을 몰고 옵니다. 우리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죠. 왜 인공지능을 만드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속도전을 잠시 멈추고요. 이 충분한 질문과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